자, 이제 15번 문제요. 이 15번 이제 이 문제 풀 때 바로 푸시라고 문제 풀 때. 항상 공식이 거리분의 크기인데 마찰 기술 결과는 3을 주었다, 그죠?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 그냥 바로 밑에 그냥 써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거리 보니까 이게 5km고 얘가 뭐 있으면 10km죠? 크기는 만이고 4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뭐 있으면 여기서 이 비율로 그냥 바로 제거시켜 버리라고요. 1대 2죠? 그 다음에 매장 크기도 뭐 있습니까? 1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있으면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얘는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8분의 4니까 이게 2분의 1 되겠다, 그죠? 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항상 뭐든지 분모를 먼저 제거시키라고요. 그래서 전체에다 이렇게 2를 곱해주면은 이 값은 2대 1 되니까 합치면 요거 3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가 A, 3분의 1이 B에 간답니다. 근데 10만 명 중에 90%가 할인 매장 갔으니까 결국은 9만 명.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하면 6만, 3만. 요거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 이게 제일 빠릅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얘도 무조건 100% 시험 나옵니다. 16번은. 그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푸시라고요. 문제 풀 때. 이건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올 건데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 네?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 요 말 나온 순간 무조건 생각할 게 뭐냐. 요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지문상 정보시장 개입이라고 나오면 항상 문제가 있었네. 이 말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아무런 문제수는 절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이 그 말 아닙니까? 1번 곧 그거는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이지. 근데 외부 경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익은 사회가 더 크단 말이에요. 비용은 사적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 말이 결국은 누군가 손해, 누군가 벌써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에 이익이 있으면 벌써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있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즉,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 손해, 누군가 이익이 나는 순간 전부 다 개입한다. 이 말을 반드시 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 묻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까지 시험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수정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시험됩니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될 건데요. 어쨌든 사회적 목표는 결국은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걸 준다 했을 때만 사회적 목표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몽땅 다 전부 이 속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라,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서 요거 보시면 같이 볼 게 뭐 있냐.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우리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정보 실패란 용어 쓴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 문제 풀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나오든지 아니면 반드시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게 시험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정리하시는데 이 개념 물어줄 게 딱 두 개 아닙니까? 첫 번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또는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 주는 경우 이게 다른 말로 외부 효과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뭐 있습니까? 불경제 두 개 있는데 항상 편익과 비용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따져봐야 되죠. 당연히 외부 경제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반면에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는 편익은 사적이 더 큰 반면에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생산을 봤을 때 외부 경제는 과소생산, 거꾸로 불경제는 뭐 있습니까? 과대생산. 이때 보니까 곡선, 그래퍼가 분명히 이동할 건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 외부 경제일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이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수요가 뭡니까? 근데 불경제는 그 반대급부로 누가? 공급이 분명히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집값은 올라가. 이 말이 뭐냐 결국은 외부 경제, 불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뭐 있습니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건 외부 불경제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자, 외부 불경제 대책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즉 민간에서 해결 방식이 있고 그게 뭐죠? 코스정리고 국가가 해결 방식이 있죠. 이게 뭐죠? 지역 지구제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외부 불경제 업체에게 불경제 등을 유발한 것만큼 지역 주민 손해보니까 세금 등을 갖다 부과하면요. 했을 때 그 비용 자체가 전부 다 불경제업체가 몽땅 다 부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비용 자체가 비용이 주민에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요게 나오든지 이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시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거기 있는 16번은 1번이 현재 맞는 거고 왜? 하여간 누가 더 크고 적으면 항상 이익과 손해가 있으니까 정부 개입합니다. 2번은 외부 효과는 반드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생산 과정과 소비가 둘러 발생합니다. 소비와 생산에서. 3번은 뭐 있습니까?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추가적 외부 비용은 임차인에게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이 4번은요. 조심할 게 뭐냐 이겁니다. 항상 보세요. 외부 효과 보세요. 어떤 지역이랑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적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지역이란 조건이 있고 뭐가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손해 본 게 불경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거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간다. 또 주거 지역에 학군 좋은 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특정 대상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 이 기름값 올라갔대. 그래서 원유 상승 압박을 받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응?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또 뭔가 좀 행위를 취한 게 없다고 보니.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경제 행위지 외부에 대한 설명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 5번 뭐 있습니까? 이건 다음에 할 건데 지역 지구제 발생되었지만 단기는 반드시 초과이윤, 장기는 항상 정상이윤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우리 지금은요, 문제가 이 앞에 순서별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문제가. 다음 주부터 뭐 있으면 거꾸로 나가. 간평부터 거꾸로 쭉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 확 달라질 거야. 똑같은 형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물론, 느낌사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꾸 수업하다 보면 앞에는 열심히 잘하는데, 끝은 그냥 급하는 게 그냥 넘어간다. 훅 넘어간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뒤에부터 쭉 내려간다고. 뒤에서 스티브 잡스 같아. 역발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17번은 요거는 그냥 지금은 그냥 가볍게도 말 겁니다. 이 다는 못 하거든요. 왜냐면 40문제를 다 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책 한 권 다 한다는 소리거든. 그죠? 그래서 요건 다음 턴 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매수란 말과 환제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냐? 요거 묻는 문제가. 그래서 매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공영개발이지. 환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토지, 구획, 정비 사업이랍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적어도 거기 있는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방식은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누가?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가장 얘는 뭐 있습니까? 가장 큰 단점이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렇죠? 그렇지만 국가가 땅을 살 땐 이 뭐요? 공시지가를 매입해서 개발이익이 뭐 있습니까? 채권 입찰을 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발이익은 뭡니까? 환수가 뭐 충분하다, 충분. 그 다음에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이중 가격이.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처분시 보니까 처분시 원칙은 채권 입찰제인데 국가 이용시는 뭐 있습니까? 조성 원가를 공급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시고요. 반대로 환지 방식은 환지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원래 원 소유자한테 뭡니까? 돌려주는 거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 돌려주니까 이 원래 있는 소유주는 뭐 지나치게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야채는 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그죠? 뭘 통해서? 감보유를 통해 환수할 수 있지만 이게 충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충분하더라. 뭐 이런 특징이 꽤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토지언행제도는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를 누가 매입합니까?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죠. 해서 이용 관리하다가 국가한테 뭐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공개발의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또한 미개발된 토지를 들고 뭐 있습니까? 땅을 매입하니까 무질서 무계획, 즉 무질서 무계획입니다. 이걸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큰 틀을 먼저 보시라고. 항상 이 전체 같이 움직이는 문제가. 그래서 1번 보니까 개발 비용 부담이 적고 원래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지. 앞뒤 바뀐 거 2번 가보겠습니다. 공영개발은 감보일은 오직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공영개발은 감보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 세 번째, 토지이용 계획 제한에 따른 우발적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한다. 이게 누구지? 그렇지. 이게 TDR, 개발권 양도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이 말은
내 목적이 이겁니다. 용어 정도, 용어는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 이 말 묻는 거예요. 공공과 사적이 있는데 자유 보유가 있고 임대 보유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랬었거든요. 공공 자유 보유, 공공 임대 보유, 사적 자유, 사적 임대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자, 요 말은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 묻는 말 뜻이 이게. 그럼 공공 자유 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소유권 국가한테 있어요? 있는데 국가 지 마음대로 쓰겠대. 공공자유야. 공공임대는 뭐냐? 국가 소유지만 제3자는 임대 준대. 사적 자유는 개인 땅인데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 사적 자유. 네, 사적 임대 보유는 뭐냐? 개인 땅이지만 제3자한테 임대 준다. 이게 사적 임대 보유. 이랬습니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분양 안 했어. 임대 줬다고. 그래서 공공 임대 보유제. 5번은 토지은행의 가장 큰 단점 뭐 있습니까? 정부의 지정적 부담 크지. 또 투기 억제 못하잖아. 그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18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대주택을 빼놓고는 절대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절대. 자, 일단 임대주택 정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공공임대. 세 번째 보조금 정책. 그래서 항상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양, 그 다음에 특징, 이렇게 한 거 특징. 이번 시간 주로 임대료 규제점만 보겠습니다. 규제점만. 자, 일단 항상 아마 거의 답이 나오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 거의 장난칠 것 같아.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게 과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장기로 좀 몽땅 뽑았는데 지금은 단기, 장기를 확연하게 구별시켜 문제 묻습니다. 그러면 항상 단기는 공급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수요만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장기는 뭐 있으면 이제 공급도 결국 뭐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결과 이렇게 바뀐다고. 자, 일단 월세가 100만 원 정도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80 이상 받지 말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무조건 뭐요? 월세가 떨어진 만큼 수요가 뭡니까? 예, 분명히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요 말이 꽤 중요할 것 같아. 단기일 때와 장기일 때 기존 임차인은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을 할래 말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따져볼게. 원래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요? 100이죠? 신규로 넘어 월세 얼마입니까? 단기는 훨씬 당연히 이동하겠지.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아니 여기 있는 장기 되니까 이제 뭐 있습니까? 수요는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오히려 공급은 감소한 거지. 그래서 이것만큼 초과수요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해요. 초과수요가. 그러면 잘 알지만 우리 서울역 가보니까 명절날 표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 많지. 그 뭐가 존재해? 안표상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월세이지만 사실은 워낙 공급자 수가 적으니까 결국은 훨씬 높은 월세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중 가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 엄성적, 비용적 오히려 이제 장기 가면 월세를 얼마 줍니까? 140이지. 그죠? 얘는 이동하겠습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고 저는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물론 장기 가보니까 공급이 뭐합니까?
감소하지. 그와 동시에 같이 볼 게 뭐 있냐? 자, 일단 월세가 하락되어진 만큼 공급적 행동을 취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요 정도 단가를 맞추면 절대 자재 등을 좋은 걸 쓸 리가 없습니다. 질이 떨어지고. 또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임대주택은 뭡니까? 네, 이동, 전환하겠다. 그죠? 주택량은 뭐하죠? 준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보니까 특징을 가보니까 큰 실익이 있냐 없냐 요것까지 이제 문제네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문제는 실익도 있죠.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장기 안 물으면 이건 좀 장기예요, 장기. 그래서 자, 단기는 실익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규제 목적이 뭐 있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에 가야 되지. 이동해 안 해? 하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실익이 있네. 효과가 뭐 있습니까? 있더라. 근데 장기 이동합니까? 효과가 없다 이 말 표현이. 그리고 얘는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것만큼 암시장이 존재하겠죠? 암시장.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자, 이제 공공임대주택은요, 이렇게 봤을 때, 예, 단기는 수요만 감소입니다. 장기는 뭐 있습니까? 공급만 감소. 자, 일단 혜택 맡겨요. 과연 누가 혜택이 있을 것인가 묻는데요. 이건 보조금을 같이 묶어요, 보조금을. 단기는 장기 있는데요. 단기는 공공임차인과 사적이 둘 혜택이 있죠. 근데 장기는 반드시 누구만? 공공임차인만. 자, 보조금 정책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될 건데 어쨌든 단기는 반드시 누구 혜택이 있습니까? 임대인이 혜택이 있고 장기는 누구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말 거예요, 제가.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물론 다음에 가면 좀 더 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만큼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여기까지 봤으면 예, 거기 있는 18번 문제 풀자고 이제. 18번은 1번 보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전체 주택량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예,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 자, 제가 빠져먹었네. 자, 잠시 좀 정리할게요. 요때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전체 주택량은 무조건 불변. 근데 보조금은 무조건 증가.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일단 그런 형태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2번 그 말이고 3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료보다 높다. 이 말은 이거 묻는 거죠. 그죠? 원래 시장은 100원인데 이게 150원에서 맞지 말하는 거예요. 효과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초과 수요 등도 발생하지 않고 주택 질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번은 뭐 있습니까? 임대료 규제는 주택량이 감소하죠. 5번은 뭐 있습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단기는 임대인이 혜택이 있지만 장기는 뭐 있습니까? 임차인이 혜택이 있습니다. 자, 19번은 그냥 말로 할 거예요, 이제. 항상 세금이 부과된 무조건 수요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거꾸로 공급자는 더 적은 돈을 손에 쥔다고요. 2번, 항상 뭐든지 효율적인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공급자가 더 많은 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이 말은 공급이 뭐 있습니까? 비탄력.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일 때 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즉 탄력과 비탄력 중 누가 더 세금 많이 내냐 묻고는 무조건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탄력이다 보니까 이건 뭐 있습니까? 임차인이 증가되는 부분이 적겠죠. 그죠? 4번은요, 잘 볼 게 항상 이게 나오면
보유세 받는데 뭐죠? 양도세. 하고서를 비교하시라고. 아마 거기 있는 양도세에서만 딱 맞을 것 같아. 양도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양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시중에 집을 안 내놓겠죠. 공급이 동결되면은 집값 올라간다죠. 집값 올라간 결과 투기 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차인에게 세금을 세금을 완화시키는 방식 두 가지 있죠.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건설 또는 뭐 있습니까? 차등과세, 즉 누진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요. 요 20번을 낸 목적은 계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뭐 있습니까? 말로서 못 넘은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말로 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은요? 커지지. 지렛대에 대한 진폭도 커진 반면에 위험도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 목적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항상 그와 같은 내용 나오면요. 이런 표를 먼저 만드시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가시면 그 문제는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현재 A는 보니까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얘가 2억이란 수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익이 몇 프로죠? 20%지. 이게 뭐냐? 총 투자 금액에서 났던 수익이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란 용어 쓰겠다. 그죠? 근데 A는 현재 보니까 내 돈은 8억을 투자하고 남돈 2억 빌린 거 아니에요? 이때 이자가 10%일 때 요 금액이 얼마 될 것을 봐보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 B는 이 말입니다. B는 보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결국은 내 돈은 현재 2억 투자하고 남돈 현재 8억 빌렸습니다. 이때 이자가 10%라면 여기 있는 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봐보자는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면 이자 붙으면 산출해야 됩니다. 이자 얼마요? 2천이지. 2억 중에 이자 2천 빼면은 내 손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 되겠죠. 따라서 8억과 1억 8천 중에 보니까 이건 22.5%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B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이자가 8천 되죠. 그런 결과 내 손에 지는 금액은 1억 2천이란 돈을 내 손에 쥐다 보니까 내가 현재 투자 금액은 2억을 투자했는데 1억 2천 나오니까 이건 60%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항상 뭐든지 시험 났을 때 저당과 총자본과 그 다음에 지분을 써놓고 있죠. 한번 따라와 보자고. 어쨌든 총자본 수익 현재 얼마예요? 20%지. 은행금리 10%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A 같은 건 지분 수익이 22.5야. B는 뭐 있습니까? 이게 60%. 그죠? 그럼 결국은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둘 다 뭐야? 지분 수익이 큰 거지. 둘 다 정의지를 했고. 두 번째, 진폭은 예보되기 더 큰 거지. 그죠? 그런 걸 쭉 먼저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 1번 A든 B든 둘 다 정의지를 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지분 수익은 22.5%.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A보다도 B가 진폭이 더 큰 거지. 그죠? 네 번째 A, B 모두 총 자본 수익은 20%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보다 B가 수익도 높지만 위험도 크지. 항상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뒷장에 21번. 자, 이런 건 그냥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물론 다음에 또 하겠지만요. 자, 위험에 대한 설명인데 항상 1번처럼 어떤 원인 자체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끝에 보니까 이자율 위험 나 있지. 그럼 무조건 지문상 이자율 나야 되죠.
자, 2번 갑니다. 2번.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위험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결과 위험을 측정해주는 방식이 뭐 있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위험 처리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킨다. 두 번째, 보수적 예측이 있다.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3개 있는데 위험한 요소를 재배시키는 건 넘어가세요. 다만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 중요한데 보수는 무조건 나오면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이 말 나와야 돼. 위험 조정 할인율 반드시 뭐 있습니까? 위험이 있는 만큼 더 높은 할인율을 쓴다 이 말 난다고. 그러니까 현재 얘는 뭐 있습니까? 위험이 있는 만큼 더 높은 할인율을 쓴다 있죠. 이 말은 뭐냐? 위험 조정 할인율. 보수 예측이 아니라. 자, 네 번째, 우리 위험 관리 방식이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위험 보유, 위험 정각, 위험 통제, 위험 회피. 그 중에 보는 첫 번째, 임차에 있는 물가 상승분만큼 증가시 위험 증가지. 또 뒤에 민감도 분석 위험 통제지 등이 있더라. 5번은 이런 거 난 무조건 통과합니다. 민감도 묻는 순간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그냥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넘어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22번요. 아마 이거 의외로 보니까 문제를 쭉 읽으면서 끝까지 읽으면 오히려 혼돈 생겨요. 왜? 5번 답했을 거니까. 5번. 많이 본 거예요, 5번은. 근데 이건 5번은 뭐냐? 효율적 전선이야. 결론, 이 말은 뭐냐? 효율적 전선이 있단 말 나오죠. 이건 정답 무조건 관계없어. 응? 체직의 포트 이 말로 하면 절대 정답 관계없다. 이 말은 이런 데 찍지 말라는 말 뜻이. 자, 일단 해보자고 이제. 자,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A란 투자 대상과 B가 있는데 기대 수익은 A가 B보다 큰데 분산이 곧 위험이죠? 같으면 뭐 선택합니까? A. 기대 수익이 높은 거. 분산이 곧 위험이에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수익도 위험도 A가 B보다 크면 이때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수익은 A인데 위험은 B 할 거니까. 이런 걸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다. 그죠? 여기 있는 오류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 있냐? 곧 그게 뭐라고요?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다. 이렇게 흘러가셔야 돼.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딱 두 개요. 첫 번째, 왜 할 것인가? 목적. 여러 곳의 분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을 말 목적입니까? 제거시킬 목적이지. 자, 이제 지금은 이 그림도 같이 연결하셔야 돼. 같이 긁고 가셔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총위험 투자 대상 수인데요. 적을 때, 많을 때. 자, 투자 대상 수가 많으면 점점점 위험 제거량은요? 많아지겠지. 근데 무조건 이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일정 범위부터 가면 그 더 이상 위험이 제거 안 된다고 이게. 항상 이렇게 일정에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때 보니까 좀 조심할 게 뭐냐.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상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위험이 감소하는데, 위험이 감소되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게 비체계 위험이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절대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양이 있지.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우린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걸 제거하는 거요? 그죠? 항상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 체계적 위험 제거할 목적 아니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체계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위험. 체계는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제거한다. 자, 많이 제거되는데요. 이때 보니까 과연 총 위험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것인가? 이런 거에 장난치겠네. 아니, 투자 대상에 말하면 결국은 총 위험은요? 아니, 합친 게 뭔데? 총이잖아. 요 값 준단 말이야. 얘도 동시에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얘도 제거되고 얘가 제거됩니다. 근데 절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 이 말씀 안 된다는 사실 아시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 것이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각각 있는 투자 대상들마다 분포도가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뭐 있으면 절대 나오던 이 말만 안 된다. 동일하다 이 말만 쓰지 마라. 동일하면 이거 상관계수값이 플러스 1입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뭐 등등등은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분산점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말할 필요 없는 거 이거는. 이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부터 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수익률의 움직임이 여기 있는 이 플러스 1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동일 방향이죠. 마이너스 1은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 간다 생각하시고요. 이럴 때 우리 뭐 있습니까? 분산투자하면 분산투자할 때 위험 제거가 중요한데 위험 제거. 자, 이때 이 위험 제거가 중요한데요. 플러스 1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제거 못하지. 마이너스 1은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위험 제거 양은 이 값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상은 요거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개념까지 하시면 돼. 그 이상 벗어난 건 절대 정답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 한번 봐볼까요? 자,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번 보니까 기대 수익은 A가 B보다 높고 표준 A가 B보다 크면 이건 선택 못하죠. 2번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보세요. 총 위험도 제거하지만 비체계 위험 제거 맞습니다. 3번은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에 가까우면 수익률의 상향 양상입니까? 같은 양상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응? 그러니까 수익률이 같이 움직임이지.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위험 제거량이 적다 써야 되죠. 네 번째, 왜 이렇게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냐 묻거든. 그만큼 뭐 있습니까?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다양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5번은요, 이거 묻는 거요. 그러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전선을 알고 있냐는 건데
참고로 그런 건요, 절대 정답 관계없다 생각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꾸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이게 효율적 전선인데, 이럴 때 개별적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개별적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여기 있는 A점, B점, C점, 이게 뭐냐? 이와 같이 이게 접하는 점이에요. 절대 이 말 대신 통과하는 점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접하는 점에서 뭐 있습니까? 점들이 다른 말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런 걸 가지고 다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효율적 전선이 뭐냐? 이게 효율 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 D, E, F, C가 있으면요. 거기 있는 말 따라가 볼게. 그 말 아닙니까?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자, D와 B 뭐 선택합니까? B 하지. 그죠? 동일한 위험에서 뭐 있으면 E, F 뭐 선택하면 C 있으면 알고. 요 점들 연결한 게 뭐라고? 그냥 그거 묻는 문제가. 그런 건데 그냥 이런 거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요. 23번. 자, 23번은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영업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지. 딱 4개, 4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 세금 중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요것만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금 다 포함된다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요. 포함 안 되는 게 딱 4개 있죠. 공실, 소득세, 취득세, 마지막 부채 서비스액. 요 딱 4개, 4개. 그걸 뺀 남은, 우리 거기 재산세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더해서 앞에 있는, 유효 조수를 빼주면 순료수준이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24번요. 이 말 묻는 거죠. 5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구입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현재 10억에다 이건 감채 기금 쓰는 거 아니에요? 5년짜리. 여기에 값이 얼마나 있습니까? 0.16 나 있지. 그래서 이건 1억 6천. 니은번은 뭐 있습니까? 5년 동안 매년마다 1,000만 원씩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1,000만 원에다가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 미래 금액이네? 내가. 5년이다. 해서 이건 6.1 나있지. 6,100만 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25번 갑니다. 25번. 25번에 1번 가보니까 우리 항상 좀 조심하시라고요. 얘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은행 돈을 갚고도 남는다는 의미라고요. 2번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절대
화폐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다가 현금 유출의 현가, 그러니까 화폐 가치 현가라는 있냐면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있으면 맞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셈법은요. 이건 비할인 아닙니까? 자, 할인과 비할인 구분하셔야 돼. 할인과 비할인 차이가 크게 세 개 중 두 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매기 현금 흐름 고려한다. 이게 할인. 고려하지 않는다. 비할인. 화폐 가치를 갖다 뭐 있습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할인. 하지 않는다. 비할인. 거기 있는 현재 3번은 뭐 있습니까? 매기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며 또 미래 수익 현금 흐름을 할인하지 않는 게 뭐 여기에 어린 셈법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순형가는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만 회수기간 고려하지 않는 거죠. 5번은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물어볼게요. 보세요. 똑같은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투자 금액이 큰 거 선택합니까? 낮은 거 선택합니까? 낮은 거지. 이 말이라 이게. 다시 할게요. 동일한 투자금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합니까? 낮은 거 선택합니까? 높은 거지. 그 그러니까 순형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거기는 답이 나올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순형가 자체를 어렵게 보지 말고 이렇게 딱 나오면 항상 수익이라 생각, 투자금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이 나오면 투자 금액이 낮은 거. 똑같은 투자 금액이 뭐 있습니까?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은 같으면 순형가를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26번요. 26번. 이런 질문은요, 실제 나오면 요구수익. 자, 요구수익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냐? 이걸 묻는 거. 요구수익 공식이 뭐예요?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무위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두 개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하고 인플레이션 위험만 쓰지 말아야 이거 아닙니까? 다만 이때 쓰고 있는 위험 항상 어떤 위험만 취급합니까?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위험만 취급하는 거죠. 물론 이때 우리 위험이란 말은 투자 대상이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은요. 요구 수익 큰 것만큼 부동산 가치는요. 그럼 이 시험을 갖다 어떻게 내냐? 우리 그 5번처럼 낸다고. 위험이 큰 것만큼 부동산 가치는 떨어진다. 그건 알겠다. 왜 그러냐 묻거든요. 이유는 뭐냐? 요놈. 요것이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니까 이 값이 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그 5번 항상 조심하라고. 물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네. 이렇게 묻는 문제가. 그러면 1번에 보니까 1번 많이 봤죠? 이건 제가 좀 야비하게 장난친 건데 왜 틀렸느냐? 위험 혐오적 행위라는 것은 기꺼이 감수할 만한 위험, 즉 피할 수 없는 위험이야. 내가 감당한다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감당할 필요 있습니까?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것만 감당한다고. 이건 좀 야비한 갈등을 했습니다. 2번요. 무위험이 나온 순간 절대 지문상 인플레이션과 위험이 있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야. 인플레이션 있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같으면 3번. 응? 그럼 자꾸 위험, 혐오다 쓰니까 혐오도에 잘 목숨 걸고 있어. 그게 아니야. 앞에 위험과 무위험은 관계 있냐 이 말 묻는 문제가. 분명히 위험과 무위험은 아무런 관계 없지. 그죠? 여보세요. 위험은 항상 어디서 포함됩니까? 이 속에 포함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죠? 아무런 관계 없다. 자, 그 다음요. 거기 있는 4번요. 앞에 조건 잘 보셔야 돼. 동일한 위험이 주어진 거요. 누가 더 높은 수익 요구합니까? 보수입니까? 공격입니까?
응? 조건이 동일한 위험이야. 이럴 땐 보수적 투자 더 큰 위험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5번은 했고 넘어갑니다. 27번. 자, 27번은 여러분들은 뭐를 보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심할 거 여기 뭐가 들어올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만약 원금 상환액이 들어올래? 아니면 원리금 상환액이 올 것이 그 차이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원금 상환액이 오면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제목이 들으면 원리금 균등. 요거 차이요. 그리고 있죠. 하여간 그림상에서 무조건 이렇게 직선 나오지. 다른 거 보지 마. 이건 오직 원금 균등일 때만 가능해. 무조건. 이런 그림 났을 때, 혹시 그림 났을 때 최정식 서지. 쓰는 순간 다 틀린 질문. 왜 그렇냐? 우리 전에 최정식 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렸다죠? 사실 이거 아니야. 원래 정확하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원놈이 그러겠어요. 응? 절대 못 그려. 그러니까 절대 책이 안 나온다고. 원체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 보면 이렇게 간다고. 응? 그러니까 절대 그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자, 그 다음에 28번요. 28번. 자, 28번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발행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있어요. MBB는 모두 누가 책임지는 거요? 발행자죠. MPTS는 몽땅 다 누가 책임진다? 투자자. 요 두 개 짬뽕한 게 있죠? MPTB와 CMO. 얘들은 반드시 저당권은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무조건 이건 투자자. 그러면서 항상 볼 게 뭐 있는가 하면요. MPTS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이런 콜 방어 안 되죠? 초과 담보도 MBB는 항상 이 말 나옵니다. 자신의 신용. 신용으로 채권 발행한다. 이 말 나왔을 때 이건 다른 말로 저기 있는 MBB. 가보자고 이제. 1번. 자, 1번. 발행견인 주택저당을 기초로 발행한 정권으로서 발행견은 저당권을 보유하지만 투자자는 원리금 수익금 갖고 이건 뭐요? 분배되어 있는 거지. MPTB. 2번. 자신의 자산을 갖다 매각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자신의 신용. 항상 자신의 자산을 매각한다. 이 나오고는 무조건 이건 자신의 신용을 통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MBB. 세 번째. 발행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지만 저당권 투자자한테 이전돼. 이런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행자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 이전시키는 이건 MPTS지. 그죠? 다섯 번째, 항상 있죠. CMO 나오거든. 몇 개의 그룹은 나눈다 나오지. 나오는 순간 CMO인데 한 개 더 조심할 건 반드시 각 그룹마다 다른 이자 씁니다. 다른 이자. 가끔 이거 아주 있죠. 골탕물에 가면 고말 대신 뭐 있으면 동일한 이자를 딱 쓴다.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전에 했습니다. 각 토렌치마다 다른 만기, 다른 이자선 돼 있지. 그래서 혹시 몇 개 나눈다? CMO. 혹시 뒤에 나왔을 때 동일한 이전 다른 이자 꼭 구분하시라고. 자, 일단 그려보시고. 예, 29번. 29번. 주택연금. 자, 연금 정리하면 잘 보세요. 연금 첫 번째 뭐냐? 종신형이 있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대형이 있어. 세 번째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상환료.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요. 확정기간 방식. 참고로 확정기간형은 반드시 최소 몇 년? 최장 몇 년? 30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공통된 말이에요. 자, 가입 연령. 자, 어쨌든 부부 둘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자 또는 가입자가, 소유자가 연장자가 몇 세 이상? 이건 전부 공통점이에요. 하나 더요. 우대형은 반드시 1억 5천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우대형은. 자, 이때 이제 대상주택으로. 아마 주택연금 제가 앞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아마 그 정도면 그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대상주택은 항상 9억 뭐예요? 이하인 주택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노인복지주택 포함되는 거죠. 우대형은 반드시 얼마? 1억 5천 이하요. 자, 주택담보대출령은 얼마야?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9억 이하인데 오직 주택만 가능하지 노인복지는 제외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요때 예외적인데 다주택 가능합니까? 9억 이하. 가능해요? 하지? 자, 이 다주택 가능합니까? 해. 예, 다주택 가능합니까? 해. 근데 얘는 얘는 뭐 다주택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걸 아시라고.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요. 우리 직업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구분되죠, 이렇게. 그죠? 종신 직업형이 있고, 종신 뭐가 있어? 혼합. 우대 직업형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우대 뭐가 있습니까? 혼합이 있죠? 확정 기간 방식 있고, 확정 뭐가 있습니까? 기간 혼합이 있죠. 중요한 건 혼합이란 말은 반드시 뭐가 포함돼야 돼? 대출한데 수시 인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수시 인출 가능한데 어쨌든 종신형은 수시 인출을 대출한데 몇 프로? 몇 프로? 5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혼합형은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우대 혼합은 뭐 있습니까? 몇 프로? 45. 주택담보대출상환료 뭐 있습니까? 50에서 얼마까지? 70까지.
이 세 개는 전부 다 인출하고 남는 금액은 전부 다 뭐더라 아닙니까? 종신토록 뭐합니까? 평생 지급한다 이 말 알아야 돼? 근데 밑에 있는 얘는 뭐 있습니까? 반드시 수인출 얼마? 5% 이상이 되지. 기본 전제가. 한 후에 얘는 반드시 뭐합니까? 일정 기간 지급합니까? 평생 지급합니까?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 지금은 일부 제가 시험 낸 것은요. 개념 정도 좀 파악하시는 의미에서 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 보정료가 있습니다. 보정료를 보니까요. 자, 이 초기 보정료가 있고 연보정료 있지. 전부 다 1.5, 0.75, 얘도 1.5, 0.75지. 다만 주택담보대출상환율은 몇 프로입니까? 1%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확정기간 방식도 이게 1.5, 0.75를 가는 거고. 자, 지금은 이것만 정리하자고.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건 시험 나올 거니까. 자, 문제 풉니다. 문제 1번은 보니까 대출한데 50% 범위 내에서 개별 인출을 하고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이 말은 종신형. 우대형은 45%야. 그 다음에 2번요. 확정기간 방식은 9억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 및 이건 포함되지. 노인복지 포함돼? 안 된다. 3번은 왜 틀린지합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5% 이 말 아셔야 돼. 대출은 5% 이상을 수신출 설정하고 나머지는 매월마다 일정 금액을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 말 하시라고요. 자, 4번은 우대형은 초기 보정료 1.5, 연보증 0.75죠? 그 다음 5번 종신지급 방식은 부부합산 9억 이상인 주택, 2주택 가능합니다. 다만 미거주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야. 원칙은 9억 이하인데요. 예외적이지만 9억 이상인 2주택 가능하다. 이때 미거주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할 것. 그 다음요. 30번. 자, 30번은 보니까 뭐 지분형 아닌 것, 부채는 신탁금융이지. 그죠? 자, 31번은 이거 말로 합니다. 이거 어차피 다음에 또 할 거니까. 1번. 반드시 우리 우리 때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고정인데 모두가 항상 금전 배당이야. 다만 이때 90% 이상 배당하죠. 이때 자기관리는 2016년도 12월 말까지 50% 이상이 돼 있어요. 남는 이익, 이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위탁관리는 반드시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또 투자자문회사, 요거 3개죠. 저희는 반드시 이건 등록상이지. 인가 안으로죠. 그 다음에 3번.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등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든? 개발 등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현재국이 뭐 있습니까? 이랬어야지. 기업 구조조정 대신 뭐 있습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하잡다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뭐 있습니까? 등록하는데 이때 개발사업에 절대 70 이상 못하게 돼 있어. 그 다음 4번요. 오히려 답을 4번에 쓴 게 많죠. 그죠? 자, 투자자문에서 업무 딱 2개지. 자문기능과 평가기능. 그 다음 자본금이 중요한데 분명히 우리 투자 해석 보면 있어놨습니다. 투자자문에서는 5억 이상 자본금을 가지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 가질 것. 자, 시행령 보니까 10억 나 있어. 그래서 5억이 아니라 10억. 그 다음에 5번요. 자, 이건 주식 발행 묻는 거죠. 30 이상 공모죠?
단 이거 2년 중요합니다. 2년 이내 30 이상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기업 구조조정이 보니까요. 기업 구조조정이 의무조항이 제한, 즉 예외가 있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청약 공모 예외.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외. 또 뭐 있습니까? 처분 제한 예외야. 그러니까 청약 공모를 뭐 있으면 무조건 의무조항 없다고. 그 다음에 1인당 수의 한도 제한 없어. 그 다음에 이 처분 뭐 있으면 제한도 의무조항 없다고. 지금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5번 같은 것은 기업 구조조정 대신 뭐 있습니까? 위탁 관리 또는 자기 관리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가 관리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절대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은 이런 의무조항 없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32번 문제 풀게요.